아마 낯설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의식의 수준이 존재한다. 이 의식 수준은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느끼는 평범한 의식 수준을 뛰어넘는다. 우리를 비롯해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런 높은 존재 수준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런 수준에서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 반드시.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려온 것보다 많은 것들이 삶에 들어오도록 결정할 권한이 훨씬 커진다. 나는 18개월 동안 세상과 떨어져 조용히 연구하고 사색하면서 평범, 정상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그 무엇이든 넘어서서 놀라운 존재 수준에서의 삶이 어떤지 온전히 경험한 다음 소원 이루기에 대해 쓰는 이 즐거운 과업에 착수했다. 나는 내가 관심을 기울였던 거의 모든 소원과 갈망이 머릿속에 맴돌던 생각에서 실제하는 사실로 변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낙원으로 이끌어줄 난해한 공식을 외우라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강조하려는 것은 우선 생각이 정말로 현실화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강조하려는 점은 인생이라는 오랜 시간 속에서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겠다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현실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나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졌으면 한다. 앞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완전히 새로운 이유는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빠져나올 때부터 이미 평범한 의식 수준에서 평범한 삶에 만족하도록 도와주는 문화적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평범한 의식 수준이란 일반적으로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건네든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식 수준을 말한다. 이처럼 우리는 소원과 갈망을 이루어서 현실화할 능력이나 지혜가 없다고 믿도록 온갖 방식으로 학습되었다. 이제 시작할 이야기를 최대한 알기 쉽게 말해보면 이렇다. 어떤 의식 수준이 있고 우리는 그 의식 수준에서 살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 수준에서는 자신이 평범한 존재라는 생각을 바꾸기로 한다면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짐을 깨달을 수 있다. 나는 살아오면서 이 현실화의 힘에 대해 연구하고 배우고 체득하고 실천해 온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 먼저 평범과 비범이라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 몇 마디 해두고 싶다. 평범이란 그야말로 평범한 상태다. 다시 말해 사회와 가정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학습시킨 일들을 하는 것이다. 평범한 상태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규칙을 따르고 의무를 다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세금을 내고 직장을 구하는 등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을 한다. 그 후에는 은퇴하고 손자들과 놀아주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이 시나리오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 오히려 아주 훌륭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이런 삶이 정말로 마음에 든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 똑같이 물질계에 살고 있으므로 비범은 평범의 대부분을 포함한다. 비범한 의식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라도
역시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고,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있고, 힘써야 할 가족으로서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비범한 의식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경계 없이 무한한 에너지로서 우리 머릿속에서 바깥 세상을 내다보는 영혼이라는 존재는 평범한 자아와는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다.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이상은 더 많은 지식을 얻은 상태가 아니다. 영혼은 비교에도 승리에도 재능에도 소유에도 심지어 행복에도 관심이 없다. 우리 영혼이 추구하는 이상은 공간, 확장, 광대함이며 영혼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한 가지는 자유롭게 확장하고 뻗어나가 무한함을 받아들이는 상태다. 왜일까? 영혼은 무한함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영혼은 제약도 한계도 없으며 갇히기를 거부한다. 우리가 규칙과 의무로 억누르려고 하면 영혼은 괴로워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아가 비범한 까닭은 그것이 무한하고 전 우주적인 영혼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부인 이 비범한 자아는 우리 자신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아는 한편 어떤 제약이든 모두 없애면서 확장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며 영혼의 영향을 받는 새로운 자아 개념이다. 그럼 먼저 이 새로운 자아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가 원하는 삶과 자아 개념을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본 다음 우리의 합리적 소원을 이뤄줄 공동 성취자로 여겨도 될 만큼 중요한 자아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자. 간단히 말해서 자아 개념이란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이 우리가 날마다 숨 쉬면서 살아가는 이 환경 속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았다.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은 자아 개념을 만드는 재료다. 이 재료, 즉 믿음은 두 갈래로 나뉜다. 바로 외부 자아 개념과 내부 자아 개념이다. 자아 개념의 재료인 믿음에는 육체가 있는 존재인 우리의 능력에 대해 스스로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여러분도 동의하겠지만 외부 자아 개념에는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 천재적인 재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에서보다 더 똑똑할 수 있다. 이를테면 다른 영역보다 기술적 지식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글쓰기 능력보다 숫자를 다루고 수학 문제를 푸는 데서 더 유능할 수도 있다.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의 외부 자아에 대한 믿음이 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믿음이 거의 절망적인 수준이거나 약할 수도 있다. 아마 여러분은 머릿속에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에 대한 체계가 있을 것이고 초등학생 때부터 그 체계에 따른 믿음을 고수해 왔을 것이다. 외부 자아 개념은 선천적, 후천적 재능과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모두 포괄한다. 조화롭게 움직이는 능력, 서투름, 활동성, 음악적, 미술적 재능 등에 대한 믿음은 우리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일부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외부 자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묘사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건강과 관련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즉, 온갖 질병에 걸리기 쉬운 정도나 면역력도 외부 자아 개념에 포함된다. 우리는 자신이 설탕, 카페인, 지방, 고기, 유제품 등에 얼마나 중독되기 쉬운지 알고 있다. 또한 감기에 걸리기 쉽다거나 살이 잘 찐다거나 뾰루지가 잘 난다거나 에너지 수준이 낮다거나 잠을 많이 자야 한다는 식으로 자신을 정의한다. 요컨대 외부 자아 개념은 우리 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믿음으로 구성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는 구성 요소가 바로 이 믿음들이다. 외부 자아 개념에는 지적 능력, 재능, 신체적 특질과 더불어 성격적 특질도 들어간다. 우리는 자신이 적극적인지 수줍은지, 시끄러운지 조용한지, 강압적인지, 아부를 잘하는지, 겁이 많은지, 용감한지를 안다. 또한 여기에 나열한 특질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정도로 다양한 성격적 특질이 존재한다. 이렇게 다양한 개개인의 성격적 특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말로 변형되어 표현된다. 외부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모든 재료와 요소들을 계속해서 일일이 살펴볼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책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쓰기로 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아 개념의 자기 묘사가 많이 수반되며 그런 자기 묘사란 결국 우리가 육체라고 부르는 것과 그 육체에 대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사실들임을 일깨우고 넘어가려 한다. 우리 문화에서 내부 자아 개념을 균형 있게 형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내부 자아 개념은 우리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무형의 에너지 및 지성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다. 나는 내부 자아 개념을 기계 속 영혼이라고 자주 불러왔다. 내 방식으로 개념을 정리해보면 우선 기계란 우리의 몸과 오감, 그리고 몸을 구성하는 모든 물리적 요소들이다. 조직, 뼈, 체액, 기관, 치아, 뇌를 비롯한 모든 것이 기계다. 이 기계 안에는 기계를 조종하는 생각들로 구성된 보이지 않는 나가 들어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이나 영혼이라고 부른다. 나는 언젠가 신경외과 의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사람 몸을 수천 번이나 갈라봤지만 단 한 번도 영혼을 보지 못했다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정했다. 하지만 뇌를 파헤쳤을 때 생각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 우리 존재에는 눈에 보이는 외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세계도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형체도 없는 우리 존재의 일부에 대해 저마다 개념을 형성하고 있고 이렇게 형성된 내부 자아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꽤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생각하는 장치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아주 놀라운 것이라고는 생각한다.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거나 혹은 내면에 존재하는 이 장치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마를 긁거나 연필을 짚거나 댄스 플로어에서 스텝을 밟는 등
마음속으로 내릴 수 있는 어떤 명령이든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에게는 내면의 역동적인 영혼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자아 개념도 있다. 심한 병을 생각만으로 고칠 수 있을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 보이지 않는 지성과 상상이 돌을 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 당신의 자아 개념에는 마술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굉장한 변신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포함되어 있는가? 자아 개념은 우리보다 더 위대한 힘과의 연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한데 모은 것이다. 우리는 신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또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신비한 일이나 기적을 일으키리라고 기대되는 존재가 우리 내부에 있는지 없는지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이미 마음의 힘에 대해 나름의 믿음을 형성해 왔다. 일반적으로는 기억 속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목록을 기억해낸다든가, 퇴근길에 일을 보러 어딘가에 들른다거나 하는 일상적인 일을 할 때 당연히 내면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의 자아 개념에는 몸을 치유하거나 오래 염원해온 영혼의 짝을 만나리라는 믿음이 들어있는가? 잠시 짬을 내서 마음속에 저장된 보이지 않는 목록을 살펴보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라. 그것은 어디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거기에 두었는가? 지금 거기라고 부르는 곳은 어디인가? 그것을 떠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힘은 무엇인가?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이 내부 자아 개념을 만드는 재료들의 목록이다.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은 여기에 추가하고자 하는 다른 믿음들에 대해 마음을 열고 싶어지는 동시에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다른 방식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사실 보이지 않는 목록은 불가사의한 기적의 카탈로그인 셈이다. 우리는 그 기적들을 매일 당연히 여기며 살아갈 뿐이다. 내부 자아 개념은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없다고 믿는지 알려준다. 우리는 기계 속의 영혼, 즉 마음이 헤아릴 수 없이 깊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안다. 여러분은 이런 재료들이 들어간 내부 자아 개념을 이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삶을 창조해내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변화를 조금 경험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계속해서 내 말을 들어보기 바란다.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스스로 삶의 공동 창조자가 될 수 있는 차원, 우리 존재의 상위 차원으로 옮겨가야 한다. 다시 말해 종종 어렵게 여겨지는 자아 개념의 변화라는 과업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가 내적, 외적 자아에 대해 사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이 자아 개념임을 상기해보자. 이 믿음들은 지금 우리의 삶을 만들어 왔다. 이 작업은 내가 평범한 의식 수준이라고 부르는 의식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비범한 수준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을 바꾸어야 한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매우 힘든 작업일 수 있기 때문에 흔쾌히 이렇게 하려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책의 취지는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지침과 도움을 주는 것이다. 나는 네빌 고다드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할 것이다. 그는 미국에서 네빌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고 엄청난 관객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던 인물이다. 1930년대 후반부터 1972년에 죽음을 맞을 때까지 형이상학적 주제의 강연자로 유명했던 네빌은 창조적 영혼의 법칙을 고스란히 담아낸 책을 10권 써냈는데 이 작품들은 나에게 아주 깊은 충격을 주었다. 사실 그는 지난 몇 년간 나에게 훌륭한 멘토였다. 많은 사람들이 네빌의 글을 해석하기 힘들어하지만 나는 예전에 내가 썼던 현현과 공동창조에 대한 글이 네빌의 가르침과 상당 부분 흡사하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네빌의 가르침은 내가 지금껏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차원을 더해준다. 나는 네빌의 책 의식의 힘을 연구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다른 위대한 사상가의 견해와 결합하는 한편 네빌만의 독특한 이론을 수정하고 다듬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맞는 실용적인 형태로 바꾸기 시작했다. 나는 내 생각과 통하는 데가 많은 네빌의 견해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한편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소원을 이뤄줄 힘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 이론을 만들어내고 싶었다. 이 위대한 스승의 견해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듯이 나 역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내용을 나누고 싶다. 네빌은 제자와 청중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무료로 마음껏 녹음할 수 있게 했으므로 내 의견에 반대할 성 싶지는 않다. 네빌의 목소리를 담은 테이프는 오늘날에도 그의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고 있다. 나도 이 책을 준비하면서 그 테이프를 들어보았다. 나 역시 지금까지 강연하면서 네빌과 똑같은 방침을 고수했고 이 위대한 스승이 나보다 한 세대 앞서 수행했던 영적 탐구에 푹 빠져 지냈던 까닭에 그에게 일종의 동료의식을 느낀다. 삶의 향상을 위해 자아 개념을 바꾸려는 우리에게 네빌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더 새롭고 수준 높은 자아 개념이 현실 속의 모습을 드러내게 할 책임을 거부한다면 구원을 향한 수단, 즉 이상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거부하는 셈이다. 여기서 우리가 머릿속에 확실히 담아야 할 내용은 이것이다. 자아 개념을 한층 높이려면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고 오래된 관점을 버려야 한다. 이것만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자아 개념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래된 믿음을 버리고 그 자리를 자신의 내면에 상위 자아가 있다는 믿음으로 대체함으로써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껏 이렇게 해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계가 포함된 자아 개념은 자기 스스로, 아니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나는 그 작업을 혼자서 해냈고 여러분도 이 길을 가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자기 내부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창조해내겠다는 결심은 여러분 자신의 몫이다. 더 새롭고 수준 높은 자아 개념은 우리가 삶에 얼마나 조건을 달아 규정해왔느냐에 따라 충격적이거나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지금은 그저 자신이 수준 높은 새로운 자아 개념을 창조할 수 있음을 상상하도록 허용하라.
하지만 이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저항하기 쉬우므로 여러분도 자기 내부의 저항을 인식해 보기 바란다. 평범한 의식 수준에서 의식을 뛰어넘는 초의식 수준으로 이동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성격이 완전히 변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는데 전념할 준비가 된 사람은 극히 드물다. 정말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뭐든 될 수 있음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높은 차원의 소원을 의식적으로 이루기 위해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갈 능력이 있다. 이것은 공중에서 180도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현실에 착지하는 것에 가깝다. 이 새로운 현실이란 모든 일이 가능한 곳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평범한 삶을 준비시켜온 문화적 요소와 정신적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내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 자아 개념을 바꾸는 이 신나는 모험은 기꺼이 현재의 자신을 버림으로써 시작된다. 지금까지 삶의 결정권자로 지내온 내력을 포기하면 더 이상 완전한 잠재력에 저항하지 않게 되고 배워온 사실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게 된다.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우리를 지금 어디로 데려왔는지 상기해보라. 지금 우리는 더 높은 힘에 저항하기보다 그것을 탐색하고자 하는 상태에 있지 않은가? 몇 년 전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에서 읽은 구절이 기억난다. 단지 금전적 수입뿐만 아니라 풍요롭고 수준 높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는 말이었다. 즉, 이 드물고 독특한 사람들에게는 성공을 향한 불타는 소원이 있다는 것이다. 자, 불타는 소원은 우리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원이나 욕망과 아주 다르다. 일단 불이 붙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꺼지지 않는다. 이런 성격은 가끔 강박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내가 이런 성격적 특징을 잘 아는 이유는 나 자신이 강박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성격이 내 마음속의 열망을 이루는 데는 늘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강박적이라는 점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나는 이 불타는 소원에 대해 생각할 때면 최악의 일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마음속의 촛불로 상상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변화는 변하고자 하는 소원, 강렬하게 불타는 소원에서 시작한다. 불타는 소원과 더불어 간절한 소원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내면의 알미다. 네빌은 의식의 힘에서 다음과 같이 힘주어 설명한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바탕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으면 생각이 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어줄 아이디어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먼저 마음에 와닿는 확언을 말하거나 글로 쓰면서 시작해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자기만의 진심 어린 확언을 만들어 보라. 나는 더 높은 차원을 알고
그곳에서 살아가며 변화하고 싶다는 불타는 소원이 있다. 내가 변화하고 나면 나의 새로운 자아 개념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을 것이다. 이 소원은 외부의 어떤 힘에도 꺼지지 않는 내면의 불꽃이다. 나는 더 높은 수준의 내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생각에든 기꺼이 도전하고 그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우리는 정말 생각을 할까? 생각이 어디에서 오고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껏 없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해내고 스스로 모든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여긴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도 상당 시간 동안 생각을 각자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생각을 관찰, 숙고, 선택의 행위보다는 생각의 전체적인 과정으로 보려고 한다.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생각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을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다. 생각에는 경계나 형태가 없고 양이나 순서에도 제한이 없는 듯하다. 생각을 텔레비전 화면 아래로 지나가는 주식 시세표로 상상해 본다면 짧은 한순간의 생각은 낱낱이 주가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짧은 순간에도 서로 반대되는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고 유쾌, 좌절, 공포, 황홀, 걱정 등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이리저리 옮겨갈 수도 있다. 안내나 제재도 없이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줄줄 이어지는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심지어 곤히 자고 있을 때도 우리의 정신은 어디든 존재하는 이 생각들을 관찰하고 발견하며 숙고한다. 전생애를 통틀어 우리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중단하는 순간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말로 자신이 생각을 모두 만들어내고 그 전 과정을 통제한다고 믿는다면 한번 생각을 멈춰보라. 정말로 생각을 멈추려고 시도해보라. 생각의 흐름을 상당히 늦출 수는 있겠지만 하루 종일 아예 생각을 멈추고 생각 없는 상태로 지내기는 불가능하다. 내 제안은 자아 개념을 바꾸도록 도와줄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고 과정을 열어두라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생각에 선택권이 없는 사람이라기보다 신성하고 무한한 존재라고 생각해보라.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든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그 생각이 빠르게 변하고 결합하며 나타나고 사라지는 양상을 관찰해보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흘러가는 생각 중에 하나를 낚아채서 깊이 생각해보라. 그 생각을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슬픔, 기쁨, 우울, 공포 등 어떤 느낌이 드는지 주목해보라. 흘러가는 생각은 모두 자아 개념의 자취를 남긴다. 먼저 생각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는 깊이 생각해보라. 그러고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생각의 흐름 속에 다시 던져넣고 좀 더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생각을 고르기로 마음먹어보라. 난 괜찮아. 난 보기 좋아. 난 사랑받는 사람이야.
난 소중한 존재야. 우리는 예전에 습관적으로 선택했던 생각 대신 이런 생각을 무수히 많이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아 개념을 바꾸는 과정이다. 우리는 생각의 흐름을 움직일 수 없으며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는 생각을 멈출 수도 없다는 점을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단계에 있는 우리 존재의 본질은 관찰하고 숙고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모두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은 주식 시세처럼 우리 마음속의 텔레비전 화면에 계속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집중하거나 모으거나 간직하거나 흘려보내고 싶은 생각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생각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되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고 스스로 강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며 자아 개념이 상위 자아를 맞아들일 수 있는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려줄 생각을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다.